미국이 진짜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은 삼성 반도체와 SK 하이닉스 반도체지 한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의 우위를 잃었을 때 대한민국 국가의 위기가 온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반도체가 지금은 기존에 있었던 틀이 바뀌는 디스럽션이 생기고 있는.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손실 금액이 한 정도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겁이 나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그 칩4 동맹, 칩4 얼라이언스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한국과 대만의 방위를 책임지겠다라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죠. This is an invitation, and it really is about our prosperity, our kids' future, and particularly our economic security. So we hope Korea will join. 근데 만약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면 TSMC를 폭격해서 폭파해버려야 된다.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re never going to let those factories fall into Chinese hands, even if there was a successful invasion of Taiwan.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 하면 미국이 실제로 보호하고 싶은 것은 TSMC지 대만이 아니다. 미국이 진짜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은 삼성 반도체와 SK 하이닉스 반도체지 한국이 아니다.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김창욱 파트너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1950년도에 그 에치슨 덕트린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 알루샨 열도로부터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포함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국하고 대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왜 그런 선언이 나왔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건 정치적인 오판이다. 뭔가 잘못된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하는 평가는 조금 다릅니다. 1950년도에 우리나라의 주 수출품이 뭐였냐 하면 어패류였어요. 한천하고 오징어가 우리나라의 최고 수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한천하고 오징어를 수출을 하는 나라를 꼭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나쁜 나라냐? 세계 열강이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아세요? 193개국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36개 나라에는 외교 사절을 대사를 파견하지 않아요. 왜? 그 나라에서 우리 한국하고 교역할 만한 상품도 없고 뭐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가치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건 국제관계의 원칙입니다. A once-in-a-generation investment in America itself. A law that the American people can be proud of. 사실은 칩섹트법에 보면은 주요 골자가 생산 시설을 만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다음에 연구 시설을 만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면 52빌리언 달러를 지원을 하겠다. 유럽도 최근에 약 50빌리언 달러 규모의 EU 칩섹트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도 총 규모는 뭐 한 20빌리언 달러 정도의 수준이겠지만은 늘려가겠다는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러면 왜 다른 나라가 저렇게 할까? 이게 국가 경제와 안보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발을 한 거거든요. 이 반도체 패권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그 패권에 다시 절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종속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내가 세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싸움이 붙은 거고, 국가 패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반도체를 두고 그런 싸움을 지금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미국의 그 엄청난 보조금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면 거기서 기술이 개발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그 자체적인 기술을 초격차를 만들지 못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반도체의 위기가 오고 대한민국 국가의 위기가 온다.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는 이제 그 군사적인 목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인공위성, 그 다음에 우주선,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의 반도체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겨루기 시작을 하면서 칩섹트법이 발효가 되는데, 그 중에서 넘버원이 지금의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슈퍼컴퓨터용 이 AI 반도체를 팔지 않겠다 했어요. 그게 왜냐면은 중국이 그동안 이제 인공위성 만들고 뭐 최근에 이제 로켓 뭐 우주선 쏘아 올리고 등등이 엔비디아의 그런 칩들이 없으면 이 전체적인 기초과학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현재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넘버원으로 막아놓고 이제 그 뒤에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되죠. It's no wonde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ctively lobbied U.S. business against this bill. The United States must lead the world in the production of these advanced chips. 사실 미국이 미중 분쟁을 이제 살짝 분위기를 만들고 칩스 액트법을 발효한 다음에 노렸던 거는 자신의 나라의 생산 시설을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어떤 배경이 숨어 있냐면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수입량의 약 40%를 차지를 해요. 그런데 중국이 중국 제조 뭐 2025 해가지고 반도체 자금률을 현재 한 20%인데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포함한 모든 반도체 수출국에게 없어지는 수요란 얘기예요. 이걸 막아내야 된다. 거기에 미국이 하나 더 생각한 건 이걸 막아내면서 동시에 생산을 내가 하고 싶다. 이 두 가지를 가져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이 칩스 액트법 전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한번 발칵 뒤집혔던 게 뭐냐면 미국의 첨단 장비는 마켓 쉐어가 90%예요.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을 중국령으로 안 팔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 회사로 안 팔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령.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우시, 시안 등의 여러 군데 이제 팹들이 있어요. 삼성 하이닉스에. 이 팹이 앞으로는 몇 년 뒤에는 장비를 수출하지 않으면은 팹이 멈추게 되는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수를 쓴 게 자기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고급 장비들을 중국령으로 안 파는데 거기에 피해자는 중국도 있지만 한국 팹을 공략했죠. 그러면 한국이 위기가 생겼죠. 그런 다음에 미국이 칩스 액트법 빵 세게 자, 한국 우리나라에 와서 생산해라.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중국령으로 반도체 장비를 팔지 마라라고 하면은 90%의 마켓쉐어를 가진 장비들이니까 이 장비사들이 심하게는 10%에서 30%의 매출이 없어지게 돼요. 근데 실제로 미국이 했던 걸 보면은 1년 동안 유예해 주겠다. 분위기 보고 내년에 다시 결정할게. 그러니까 실제로 30%의 매출이 날아가진 않는 거죠. 날아갈 수 있다는 걱정을 시켜놓고 그 걱정을 누가 온전히 다 받냐면 한국이 다 받았어요. 큰일 났다 우리나라 어떡하지?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팹의 손실 금액이 한 30-40빌리언 달러 정도가 될 거다라고 저희가 추산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 겁이 나죠. 그러니까 다들 눈치 보면서 이제 미국의 팹이 몰리기 시작했죠. 칩스 액트법을 공식적으로 발효시킨 엄청난 전략이거든요, 이게. 이제 칩스 액트가 발효되는 시점부터가 좀 큰 변화가 생겼는데 각각 이 우리 자체의 리저널리 이거를 내가 한번 커버해 보겠다는 움직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바일 폰을 만들면은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설계, 장비를 중국이나 한국 쪽으로 수출을 하고요. 한국이나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만들고 미국에서 일부 설계를 해서 이제 한국의 파운드리나 대만의 TSMC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죠. 그리고 나서 중국의 박스콘으로 칩을 넘어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글로벌리 전체적인 서플라이 체인이 그냥 원월드였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칩스 액트법이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인건비 싼 멕시코나 남미 쪽에 있는 곳에 후공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또 하나 부족한 게 반도체 인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캐나다에서 구하겠다. 그래서 캐나다, 미국, 남미의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이름으로 협업을 해서 가져가는 모습들을 가져가고요. 이외에서는 독일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인텔이 생산하고 있었던 생산 기지들이 있으니까 독일 중심에서 전공정 생산, 후공정은 폴란드 이런 데서 생산을 해서 인건비를 낮추고 머리는 이스라엘에서 데려오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리저널리 이제 굳혀가는 모습들이 되죠. 기존에 있었던 원월드에서 그냥 파셜리 정말 리저널리 움직임이 바뀌어가면 결과적으로 이제 반도체의 승자는 누가 될 거냐가 기존에 있었던 틀이 바뀌는 디스럽션이 생기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흐름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게 일본하고 우리나라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전통적으로 반도체의 소부장이 강한 나라죠. 그래서 일본은 예를 들면 TSMC의 팹을 유치하고 마이크론의 메모리 팹을 유치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소부장을 여기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육성시키겠다라는 모습으로 키우니까 약간 고립된 모습으로 조금 더 자기 나라 안에 생태계를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고 JASM 오픈ですどうぞ I believe also start a renaissanc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 Japan. 그리고 한국은 조금 기업 중심으로 나라 안에서 이걸 어떻게 커버하지라는 모습으로 약간 고립보다도 뭔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거를 사실 전략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혼자 잘하는 독점 패권으로는 안 된다. 함께 잘하는 과점 패권으로 가야 된다. 이런 셈이거든요. 근데 사실 과거 농업사회는 모든 가치가 땅에서 창출됐거든요. 쌀이든지 밀이든지. 그러니까 땅을 뺏는 건 다 독점이죠. 로마 제국, 몽골 제국 다 독점 패권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상품을 생산하려 그러면 기술도 필요하죠. 자본도 필요하죠. 소재, 부품, 장비, 인력 모든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그걸 다 가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 같은 나라조차도. 그래서 함께 연대해서 동반 성장을 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반도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국가와 동반 성장하는 과점 패권국이 되느냐.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TSMC가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지었잖아요. 주변에 선택지라면 한국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일본을 선택했던 이유나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그 경제적 이유입니다. 일본은 구마모토 팹을 처음에 유치할 때 대략 20조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하나로. 그중에 40%를 그냥 한 방에 바로 계좌로 꽂아줬다. 직접 생산비에 그냥 인센티브를 찔러줬죠. 거기에 또 하나가 일본에서 제시했던 게 이제 일본 정부도 있었지만 소니가 있어요. 소니가 그 TSMC에게 맡기는 제품은 우리 핸드폰 뒤에 있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CMOS 이미지 센서라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소니가 전 세계 넘버원이에요. 그리고 넘버원의 고객이 TSMC에게 난 너에게 풀리 이걸 맡기겠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로 일단은 고객 개런티 오케이. 수주 계약을 하면서 들어간. 그렇죠. 뭐 수주를 개런티를 해준 거죠. 왜냐면 CIS 팹을 만든 거예요, 전형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TSMC에 중국이 침공을 한다. 침공을 하면 넘버원 엔지니어들을 전부 다 미국 비행기로 다 공수한다, 미국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폭파한다 라는 플랜이거든요. 그러면은 TSMC 입장에서는 시나리오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확률이 거의 100%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까지도 이제 소문은 돌고 있고, 그 상황에서 미국도 있겠지만 어느 우방국에다 놓을 거냐. 일본은 워낙 우호적인 국가죠.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일본 그러면 지진의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지진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지진이 나면 반도체 생산이 어려울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대만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다가 그 TSMC 공장을 지으려 그런 판단에는 한국이 아주 안전하다라는 판단은 북핵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한국에는 이 무서운 경쟁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TSMC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 근데 한국에 공장을 지어서 기술을 전수해 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대만하고 한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다. 그럼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고쳐볼 필요가 있어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전략. 이걸 처음 개발한 나라, 이걸 발명한 나라가 영국인 셈입니다. 산업이 제일 처음에 생긴 게 직조 산업으로부터 생겼거든요. 근데 영국은 비가 많이 오고 풀이 잘 자라고 그래서 양을 잘 키워. 그래서 양모를 많이 만들어서 수출했는데 그 수출한 양모를 가지고 모직물을 짜서 돈 버는 사람은 네덜란드, 지금 벨기에, 여기 플랑드르라는 고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열심히 그 양모를 생산하는데 돈은 많이 못 벌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기업가하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게, 야, 이제부터 양모 수출하지 말자. 양모로 실을 뽑든지 털을 짜든지 천을 짜든지 우리가 그걸 해서 부가가치를 올리자. 그래서 정부 지원하에 양모 수출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또 반제품 수출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양모 생산에 있어서는 인류국에 근접하게 됐죠. 근데 이때 인도에서 면직물이 막 수입이 된 거예요. 면직물은 모직물보다 부드럽고 염색도 잘 되고 빨래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때 막 면직물 열풍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영국 그 모직물 산업이 다 망하게 됐죠.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 했냐면 캘리코 면직물 수입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수입 못하게. 근데 수입 못하게 하니까 밀수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721년에 대영 제국은 어떤 법을 만들었냐 하면 캘리코 면직물 착용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입으면 잡아가는 거예요. 벌 주는 거예요. 인도로부터 들어오던 면직물이 근절되니까 인도 면직물 산업이 쇠퇴하고 영국 내에서 기계화된 면직물 산업이 새로 살아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국가 전략으로 국내 산업과 기술을 강력하게 보호하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영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과 기업을 갖춘 국가로 발전하게 된 거죠. 후발국이 뒤떨어진 기술을 확보하고 선진국을 뒤쫓아가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 전략 외에는 역사상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제 쩐의 전쟁이 좀 이제 반도체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을 옥죄는 전략이 통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기업이든 정부든 뭐 기타 산업계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합쳐서 뭔가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다른 나라의 산업 회사가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이들이 어떤 베너핏을 느끼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첨단 산업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면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첨단 산업 기술에 국가 전략적으로 우리 능력에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리한 투자락도 해야 된다. 그러면 완전한 실패는 없다. 고난은 거쳐도 곧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적 기업을 얼마나 키우는 게 국가 경제와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국가가 이걸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의 우위를 잃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오나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국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주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교양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애플은 완전히 TSMC로 가버렸고 퀄컴도 이탈할 위기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위기가 생긴 거죠. 사실 지금 미국이 세계 패권국이잖아요. 그리고 첨단 기술을 거의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기술에 정말로 진심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피크 아웃 코리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국 경제가 이제는 정상을 지나서 내리막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편견이 아닌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매 정부, 매 대통령 임기마다 평균 1%씩 대세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4개의 첨단 기술 분야를 뽑아서 1위 하는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이미 중국이 53개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위 하고 있는 분야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김창욱 파트너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도체라고 하는 엄청난 기술의 밸류체인의 한 부분을 잘하고 있는 거지 전체 잘하는 건 아니죠. 원천 기술 이건 미국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과 EU, 네덜란드 이런 데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파운더리하고 D램으로 갈라지는데 우리가 D램 생산을 잘할 따름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도전과 시련 속에 있어서 언제 우위를 뺏기고 말지 걱정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사실 한국의 메모리는 강국은 맞습니다. 메모리는 우리나라가 삼성 하이닉스를 포함하면 마켓셔가 70% 되죠. IDC라고 하는 좀 저명한 그 레포트에 따르면은 반도체 매출로 삼성전자가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3위긴 한데 지난 분기 대비 2배의 매출이 성장을 했죠. 그리고 HBM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독보적인 1위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제기해야 되는 이슈가 예전에는 마이크론이 삼성 하이닉스보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늦게 제품이 출시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쟁력을 많이 쫓아와서 지금은 마이크론이 6개월 차이가 아니라 최근에는 거의 비슷한 제품을 동시대에 내기 시작을 해요. 이건 우리나라의 반도체 위기가 생긴 거죠. 우리의 반도체가 일단은 강국인 영역이 두 군데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영역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마켓시어를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70%를 점유하고 있죠. 파운드리는 삼성 파운드리가 그 TSMC 다음으로 유일하게 14나노 미만 소위 선단 노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예요. 원래 메모리는 그 얼마나 고객사가 원하는 시기에 빨리 만들어내느냐 문제인데 예를 들면 애플한테 공급을 합니다. 하면은 애플이 삼성 1등 하면은 너는 50% 나한테 공급해라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한 달 뒤에 2등 하면은 그래 너는 30% 공급해라. 마이크론이 6개월 뒤에 3등 그러면 너는 20%만 공급해라. 그렇게 되면 마이크론은 물량 자체가 작아요. 거기에 또 하나가 반도체는 맨 처음에 이제 대량 생산을 할 때는 보통 수율이 한 80% 정도에서 양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론 6개월 뒤에 왔잖아요. 삼성 하이닉스는 이미 수율이 95%가 되어 있죠. 마이크론이 들어왔을 때 80%고 그러면은 마이크론이 원가는 더 비싼 거예요. 수율이 낮으니까. 그런데 이 경쟁력을 많이 쫓아와서 지금은 앞으로 가는 속도는 느려지고 뒤에서 쫓아오는 속도는 빨라져 버렸어요, 지금. Micron was the first to release 8 high stack 24 gigabyte HBM3E into the market in July of last year.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쫓아오는 효과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가 위기에 닥치고 있다. 옛날만큼 우리가 돈 잘 벌고 1등 자리를 차지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는 우리나라가 그 외에 무슨 반도체를 잘하니까 그러면은 파운드리 안에서도 유일하게 두 회사만 선단 노드, 그러니까 14나노보다 더 작은 나노로 그릴 수 있는 회사가 TSMC와 삼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밖에 없는데 문제는 마켓시어가 문제예요. TSMC 마켓시어는 70%에서 80%, 우리나라 20%. 최근에 뉴스들 여러 번 보셨겠지만 3나노 공정 실패 삼성, 그래서 엄청나게 TSMC한테 밀렸다 이런 얘기도 보셨고, 계속 끊임없이 TSMC는 다음 세대를 가는 게 이게 1년마다 신제품을 만들거든요. 5나노 재작년, 작년 4나노, 올해 이제 3나노. 1년마다 이거를 하나씩을 더 간다는 게 엄청난 혁신이에요. 이걸 1년마다 이 플레이를 합니다. 엄청나게 달려가. 근데 TSMC는 아직도 여유 있게 달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삼성은 매년 지금 이게 잘 안 달려지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에게 물량을 맡기는 걸 올해는 중단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었죠. 그 이유가 4나노에서 원래 나와야 되는 품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TSMC한테 퀄컴이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원래 애플과 퀄컴들이 다 삼성 1년, TSMC 1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러 경쟁시켰어요. 1년씩 맡겼었는데 지금은 애플은 완전히 TSMC로 가버렸고 퀄컴도 이탈할 위기가 있고, 이게 이제는 갈수록 매년 계속 20, 30조 원씩 돈을 부어가지고 한 스텝 한 스텝을 계속 가야 되는 업인데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우위를 지키면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잘하는 게 지금 반도체 아니에요? 그럼 반도체에 집중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집중하면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이 역사적인 사례가 있는데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국토가 4만 평방킬로미터니까 한반도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네덜란드가 한때 세계 패권국이 됐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때 기후변화로 북해 청어어장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청어를 잡기 위해서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전부 다 달려들었죠. 그랬는데 네덜란드가 아주 완전히 승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는 청어잡이 어부들이 청어를 잡아갖고 가가지고 팔고 또 잡아갖고 와서 팔고 하는데 네덜란드는 아예 전 사회가 청어잡이에 몰빵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청어잡이 전용선을 만들어서 띄워놓고 거기서 청어를 막 잡아요. 잡자마자 염장을 해. 그리고 쾌속선을 그걸 갖고 와. 한때는 네덜란드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청어잡이 관련 산업에 종사했다 할 정도로 완전히 네덜란드가 청어잡이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청어만 잘 잡으면 어떻게 선진국이 되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청어를 잡기 위해서 청어잡이 전역선을 만들고 쾌속선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조선산업이 막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선 강국이 돼서 배를 잘 만들어요. 배를 잘 만드니까 무역선을 아주 잘 만든 거죠. 약 250톤 정도의 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영국의 무역선이 선원이 30명 정도가 필요했어요.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근데 네덜란드가 만든 무역선이 플루이트함이라고 부르는 배는 10명 정도면 돼요. 인건비를 3분의 1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네덜란드를 당해낼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네덜란드의 배가 효율적이니까 배를 팔다가 우리가 직접 해운을 하지. 그래서 해운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동양으로부터 그 당시엔 검은 황금 이렇게 불렀죠. 후추, 정향, 육두구 같은 향신료 무역을 네덜란드가 완전히 독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뭘 의미하냐면 한 가지를 굉장히 잘해서 초격차를 만들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초격차 산업이 파생된다는 거예요. 이걸 테크놀로지 스필오버 그러잖아요. 기술이 자꾸 넘쳐 흘러가지고 새로운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은 나라가 크잖아요. 인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자도 많고 상품 만들어 놓으면 소비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기술을 균형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나라가 작잖아요. 우리나라는 강소국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자도 적고 소비자도 적으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상품을 다 잘 못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도 시장도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잘 만드는 제품을 더 잘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강대국의 전략하고 강소국의 전략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 강소국의 전략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해야 된다. 더 많이,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우리가 꼭 성공할 수 있다. 현재 그 반도체 시장 규모, 전체 반도체 그냥 매출 규모가 다 합치면 600빌리언 달러 정도 돼요. 이 업계 전문가들은 모두 2030년에는 1 트릴리언 달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항상 두 자릿수 성장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의식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의식주 기라고 얘기를 해요. 디바이스, 기기라는 뜻의 이제 기인데, 우리가 생활을 살면서 이제는 필수품으로 디바이스가 없이 못 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차를 타고 다니거나 비행기를 타고 다니거나 모든 기기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간과하고 있는 건 이 디바이스 안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반도체 금액이 400불에서 600불까지 들어가요. 차 안에서도 반도체라는 금액이 원가 기준으로 한 6%, 4에서 6%까지도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라는 게 하나의 의식주 기에 있는 생필품에 이제 하나 해당한다. 또 하나는 생산을 내가 한다는 거는 내가 자급을 한다. 지금은 자급의 의미도 되게 커지죠. 다들 한 번쯤 겪으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차를 사려고 하면은 차는 바로 나왔어요. 그쵸? 근데 코로나 시기에 갑자기 1년 동안 안 나오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없어서. 그래서 코로나 때 야, 이게 우리나라에 반도체 생산이 없으면 내가 진짜 필요할 때 못 사겠구나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러다가 최근에 우리 일본이 뭐 불화수소를 우리나라에 안 판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생산 못하고 잠깐 힘들었었던 시기처럼, 아, 국가 간에 이게 반도체를 가지고 뭔가 옥죄일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패권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그런 산업에서 다 뒤따르거나 수입하거나 못 사서 종속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 나의 반도체 생산시설, 프렌드 쇼어링 등등이 생기면서 만들고 싶어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사실 전략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반도체를 잘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 혼자 잘하는 독점 패권으로는 안 된다. 함께 잘하는 과점 패권으로 가야 된다. 이런 셈이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조차도 함께 연대해서 동반 성장을 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질문이 되게 어렵네요. 답은 둘 다 하면 좋겠죠.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미국의 칩스 액트법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갖고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 영토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컨트롤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얘기는 인재 얘기, 반도체 생산에 대한 노하우들을 포함해 보면 결국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메모리 팹을 미국에 유치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이 인재풀이 어딘가 다른 회사로 옮겨가겠죠. 미국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자체적인 어떤 그 노하우를 계속 올릴 수 있다는 강점이 생기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내가 이 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를 내가 육성을 시켜주겠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지금 현재 현실은 새로 반도체를 하는 스타트업들은 90%가 팹리스예요. 팹리스라는 거는 설계만 하는 회사라는 거죠. 미국이 이제 반도체 팹리스 강국이죠. 왜냐면 퀄컴이 있고 엔비디아가 있고 더 많죠, 사실은. 근데 미국 팹리스 외에 3빌리언 달러 이상의 매출을 만들 수 있는 팹리스는 대만의 일부, 한두 개 정도 외에 넣었고, 대부분 생산이 중요한 업들은 스타트업이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센티브를 나라가 세게 때려준다고 해도 이런 회사들이 성장해서 그 나라의 반도체 생태계에 도움을 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팹을 유치를 시킬 때에 모든 국가들이 제일 세게 하고 있는 건 직접 인센티브죠. 우리도 K-칩스법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직접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없고, 가장 효과가 적다고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법인세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왜 법인세 효과가 약하냐면 법인세는 내가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낸 후에 법인세를 내요. 근데 우리의 반도체는 내년을 위한 생산을 미리 땡겨서 해야 되거든요. 법인세는 그냥 어차피 후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없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교양이를 부탁해 구독자들의 질문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결국 국가 전략으로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건 국가 재정이 투입이 된다는 건데 반도체 기업은 사기업이고 또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국가 재정이나 세금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요? 왜 민간 기업을 국가가 지원해야 되느냐? 첨단 산업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특별한 민간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첨단 산업 기술의 진심이었던 나라는 다 성공하고 다 잘 살게 되고 선진 강대국이 되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워졌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때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었죠. 핀란드에. 노키아가 핀란드의 모든 수출의 25%, 헬싱키 주가 시가총액의 70%. 그래서 그때 막 노키아가 망하면 핀란드가 망할 거야 그랬는데 근데 노키아가 망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죽은 노키아가 핀란드를 살렸다. 요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핀란드 인구는 EU의 4%인데 EU의 스타트업 25%를 핀란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하냐면 노키아에서 기술을 배우고 일했던 사람들, 노키아에서 채택하지 않았던 다른 기술들을 거기서 연구하고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벤처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 산업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면 국가의 능력 이상으로 과잉 투자를 하면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기술은 다 없어지지 않고 결국은 곧 성공할 수 있다. 그게 노키아가 보여주는 사례다. 그럼 우리가 그 돈을 다 어디서 나와? 미국보다 더 세게 베팅하고 그럼 우린 나라도 작고 돈도 작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저는 힘겹더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기업이 돈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로스 밸류 에디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국가의 부가가치에 기여를 했느냐라는 개념인데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반도체 생산을 하면서 얻게 되는 국가적 부가가치. 그러니까 생산 수출에 관련된 게 대략적으로 한 100빌리언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들어가는 소부장 포함한 관련된 컨트랙터들 대략 90빌리언 달러 정도 벌어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여기로 인한 파급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삼성의 기흥이나 이 하이닉스 이천에 주변 단지가 엄청나게 아파트가 생기고 활성화되고 경제 활동들이 생겨나는 것들. 이게 또한 100빌리언 플러스 알파. 다 더하면은 대략 한 이제 우리 돈으로 400조 원 정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적 가치가 너무 큰 거예요. 경제적 부가가치가 400조 원이 되어 가니까 다들 반도체에 이제 목을 매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대기업이 돈을 버는 사업으로 쳐다보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국가 단위의 산업 육성 발전의 범위 안에서 쳐다보고 말씀하셨던 생태계와 그다음 파급 효과들을 노리고 봐야 될 건지 저는 관점이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지금 미국이 세계 패권국이잖아요. 그리고 첨단 기술을 거의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기술에 정말로 진심인 나라입니다. 엄청난 국가 예산을 전부 과학과 기술에 쏟아붓기 시작했죠. 나사라든가 국립과학재단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국가 예산을 대학으로 보내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 영재들이 배출되고 그 영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 기술의 메카, 세계 기술의 생선지 실리콘밸리가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패권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미국 국가나 미국 국민이 산업 기술, 특히 첨단 산업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진지하게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의 대세 하락, 피크 아웃 코리아로부터 벗어나서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첨단 산업 기술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